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잘 지냈죠? 예. 근데 옷을 맨날 이거 입고 오네. 예. 이거 유니폼이네요? 제가 응. 붙여놨어요. 이류농구용이라고 아. 집에 옷걸이에 붙여놨습니다. 예. 맨날 뭐 입을까 고민하는 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아, 뻥치면 안 돼. 아니 스티브 잡스 씨가 예, 세상을 떠나지. 스티브 잡스 씨가 예? 아니, 이제 목 콜라티 그리고 청바지로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류농구에서 이제 저만의 캐릭터를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네. 예,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절대 뭐 옷이 없거나 네, 제가 네. 뭐 패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아, 스티브 잡스까지 한 건 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뭐 그렇다고 할게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 7월 다섯째 주 KBL 루머 예. 임팩트 일부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 오리온 그리고 KGC, LG, KT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순 정책위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예. 할게요. 자, 예. 이동환 기자 먼저 하나 해주실래요? 예, 제가 예, 좋습니다. 예, 이 박재준 씨가 예, 다음 시즌 직관할 수 있을까요? 크블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무관중이 기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되게 걱정을 지금 하시고 계신데 지금 실제로 KBL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제 특히 가을에 코로나 유행이 다시 또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좀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예,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 K리그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정적 유료 관중 이렇게 네, 들어가게 그렇죠. 되고 뭐 프로야구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음. 그런 상태라면 지금 이 상태라면 그러니까 한정적 유료 관중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단 이제 코로나가 워낙 이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예.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유료 관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얘기를 좀 말씀을 갖다 드리고 예. 그리고 김도현 님이 농구 대잔치부터 프로농구까지 한국 농구의 성실한 팬입니다. 와,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저는 과거 연고대 정성기 시절에 비해 요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맞다면 이유는 뭔가요? 그랬는데 요 부분 좀 이동훈 기자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이 대잔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나이상 대잔치를 라이브로 본 적이 없어서 아, 제가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굉장히 그때 조심스러워요. 기가 막혔는데? 예? 그때 기가 막혔는데? 아, 그 정도예요? 네, 예. 저 주말에 맨날 봤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이 멘트에서 이동현 기자는 어떤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거의 뭐 드러나네요. 예. 아니요, 기가 그건 막혔다. 아니지만, 기가 막혔죠. 네. 흑백 TV로 맨날 보니까. 흑백 TV. 네, 흑백 TV로 봤죠. 예. 굉장히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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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경기, 4경기씩 막 해주고 그랬는데. 중계를요. KBS에서. 예. 그래도 공중파 나간 게 진짜 어딘가 싶기도 하고. 그때는 기본이 공중파에서 공중파밖에 없었잖아. 케이블 없던 시절. 그렇죠. 예. 딸랑 네. 채널 3개인가 있었죠. KBS 1, 2, MBC.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SBS가 생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자치기도 하고, 네. 예, 널뛰기도 하고 그랬군요 그 시절에는. 그렇지, 집에서는 예.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예. 저 그랬는데, 다른 세대라. 예. 네네, 그랬는데, 예, 널뛰기 세대. 아니, 우리가 예능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구 분석 전문, 예. 전문 이제 프로그램이니까. 그렇죠. 예.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선수들 개인 기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그러니까 좀 다르다. 그러니까 슛에 대한 어떤 그 기본기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 하려면 되게 시간을 좀 많이 잡는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결론만 얘기를 하면 그때에 비해서 기술이 늘었다. 지금 상태에서는 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에이스들의 역할을 보면 압박의 강도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공격에만 올인하는 정도가 너무 심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수 밸런스를 갖다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선수들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럼 사실 이제 최근 한국 농구 어떤 KBL에 대한 비판론 중에 지금 선수 노력도 안 하고 그때 예전 선수들에 비하면은 기량도 떨어지고 뭐 혼자 기술도 뭐 별거 없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다. 저는 명확합니다, 그 부분. 그거는 예전에 이제 80년, 90년대 농구 대잔치 또는 뭐 그때 당시 이제 그 경기 장면하고 제가 이제 뉴델리 아시안 게임 때도 봤거든요. 예. 결승할 때 그때 엄청 잘했어요, 한국 농구가. 그러니까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 뭐 타짜들만 모였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근데 그때에 비해서 그때는 이제 키가 기본적으로 신선우 총재가 당시 센터를 보던 그런 시절이니까 키가 기본적으로 적고 그걸 이제 메우기 위해서 그 기술들이 발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조직적인 어떤 농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농구를 잘했었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 그때보다 이제 테크닉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질 수는 있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키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졌고 또 뭐 수비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수준을 보면 그때 당시에도 잘하는 선수들은 잘했는데 못하는 선수들과의 어떤 갭이 좀 컸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과거를 갖다가 그렇게 막 저는 이제 미화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 네. 댓글 한번 볼게요. 네. 기자님들은 이번에 바뀐 LG 구단 마크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다 보니 나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준재님과 땡땡땡땡님이 보내주셨는데 자, LG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좀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옆모습으로 그래서 탁선 보이게. 그러면서 이제 마치 가수 레인처럼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치네 그러면서 노란색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그 이천에 연습 경기 취재를 갔다가 그 체육관 한쪽 면에 안 그래도 붙어 있더라고요. 네. 한번 지나가면서 어떤지 다들 보라고 네, 그 네. 로고가 있어서 그때부터 봤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LG의 기존 로고가 더 이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KBL 팀들 중에 거의 대부분 모기업이 바뀐 사례 자체도 많을 뿐더러 그 이제 초창기에 비해서 그리고 로고도 되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특히 제가 이 팀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SK 같은 경우는 아예 팀 컬러 자체도 바뀌었죠. 원래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 바뀌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보라색이었다가 지금 또 빨간색 들어가고 이렇게 자꾸 바뀌는데 그 LG 같은 경우는 로고는 예전 창단 때부터 쓰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비교하기 그렇지만은 NBA 쪽 보면은 보스턴, 시카고 불스, LA 레이커스 같은 팀들은 그 창단 당시의 로고를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맞아요. 정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강력한 상징이 있죠. 그거 딱 보면 이건 보스턴이다. 그렇죠. 이건 LA 레이커스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LG가 어쨌든 창원 지역의 최초의 프로스포츠 구단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잘 써왔던 걸 생각하면은 그 정통성을 생각해서 조금 그냥 유지해도 되게 이쁘지 않았을까. 디자인적인 어떤 미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동의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지켜나가는 게 좀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확실히 과거에 어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이제 정밀하지는 않더라고.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놔두고 그냥 세밀하게 그걸 좀 다듬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완전히 이제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얼굴 각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머리만 나오는. 그리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면서 노란색 이제 태양을 갖다 비추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쵸. 그렇게 바뀌기보다는 이걸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그냥 조금만 정교하게 좀 세련되게 다듬으면 더 좋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바뀌어버린 걸 어떡해. 그렇죠.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BA도 그런 거 바꾸거나 좀 새로운 거 좀 시도해 보려고 하면은 구단들이 프라이머리 로고, 제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로고, 그리고 세컨더리 로고라고 또 이제 다른 유니폼 생산을 위해서 세컨더리로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하나 더 추가해서 팬들 반응도 보면서 바꿔갔으면 더 뭔가 반발이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디자인적으로 아주 나쁘다는 생각 안 듭니다. 전에 게 워낙 괜찮았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란 말이야. 중립적으로 이거 안 좋은데 이건 괜찮. 그렇게 그런 식으로 물타지 말고요. 저 노트북이 지금 그거라서 그램이거든요. 지금 G자가 날아갔는데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얘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교환일기님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삼성 팬인데 어거스틴 루빗 삼성 팬인데 지금 이전에 이제 언급됐던 선수들의 계약이 왜 불발됐는지 자세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자, 요거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선수가 나와요. 중요한 선수 나왔는데 일단 이 교환일기님이 말씀하셨던 선수 그러니까 카메론 올리버, 라둘리차 이 두 명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쵸. 라둘리차는 아니에요. 그 세 명인데 일단 카메론 올리버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선수 앤서니 베넷이 나옵니다.
앤서니 베넷. 예. 아. 이따가 우리 설명 교육이가 다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네. 어거스틴 루비 선수가 나오는데 그쵸. 어거스틴 루비 선수가 거의 다 됐다가 비자 문제로 불발이 되면서 그 다음에 삼성에 들어온 선수가 누구죠? 아이지아 힉스죠. 아이지아 힉스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아이지아 힉스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어거스틴 루빈 선수가 이제 불발된 건 뭐냐면 거의 다 됐다가 이 친구한테 이제 결혼 안 한 아이 한 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자 문제가 좀 복잡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을 이렇게 다 옮기는 거가 이게 쉽지가 않고 또 결혼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따로 떨어져서 그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불발이 됐고 그래서 이제 아이자 힉스 선수가 나중에 다시 마음을 갖다 돌리면서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앤서니 베넷 이 선수가 사실은 거의 올 뻔했었습니다. 예. 이 선수가 NBA에 있다가 터키 리그에서 1년 반 정도 뛰었었고 그 팀 우승을 갖다 시켰는데 근데 이 선수가 거의 다 될 뻔했었지만 지금 올랜도 버블 여기에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오는 선수들이 있고 그런 결혼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추가로 선수를 갖다가 이제 지금 다 뽑잖아요. 그쵸. 그걸 이제 노리기 위해서 다시 NBA로 도전하겠다 그래서 이 삼성행을 거절을 했어요. 예,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앤서니 베넷 누굽니까? 우리 또 설명 기업이 그렇죠. 네. 예, 설명 교육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또 이 선수 저랑 좀 닮아가지고 제가 또 잘 압니다. 예, 저랑 좀 닮았어요. 예, 이런 그 자이언 윌리엄슨 과가 있어요. 예, 그 과가 있는데 예. 이 선수도 그쪽 과예요. 예, 또 예. 같은 1순위고 네, 1순위 네. 상이라고. 자이언 윌리엄슨 과 중에 네. 극단적인 선수가 패트릭 유잉. 네, 그렇죠. 예, 킹콩상. 예, 그렇죠. 고릴라상. 네, 그렇죠. 연예계는 박진영 씨가 있고요. 그렇죠. 네. 예, 또 기자계에는 이동환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근데 일단 앤서니 베넷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하죠. 이 선수 2013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고 네. 사실 이 드래프트 자체가 굉장히 좀 클래스가 조금 떨어지는 평을 받긴 했지만은 네. 그 안에서도 원래는 한 9순위, 8순위 이렇게 얘기되는 선수 갑자기 1순위 돼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던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 드래프트인데 이 선수 데뷔하자마자 그냥 미안하지만 폭삭만 했어요. 폭망이죠, 폭망. 예, 그러니까 데뷔팀이 클리블랜드였고 카이리 어빙과 같이 어떤 리빌딩의 어떤 중심으로 트리스탄 탐슨이랑 같이 그렇게 하려다가 잘 안 됐죠. 그래서 1년 만에 미네소타로 트레이드됩니다. 그때 네. 클리블랜드 데려온 선수가 케빈 러브고 그렇죠. 그 뒤에 클리블랜드가 이제 르브론이랑 같이 가는 건데 네. 그때 미네소타 가서도 또 망했어요. 예, 또 망하고 그 다음에 토론토도 갔다가 브루클린도 갔다가 근데 전부 다 뭐랄까 그냥 성과가 없었고 말씀하신 대로 터키로 넘어간 거죠. 그 클래스가 좀 떨어졌죠, 사실. 예,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다재다능함의 어떤 표본이긴 한데 그쵸. 기본적으로 NBA 선수들이 가지고 가야 될 어떤 스피드, 운동 능력 이런 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애매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수는 NBA에서 폭망했다. 그렇죠. 근데 또 KBL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죠. 이 선수가 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다재다능함이 있던 선수고 NBA에서는 3번, 4번 둘 다 애매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이게 또 약간 레벨이 좀 낮은 리그로 오면은 그거는 오히려 다재다능함이라는 걸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그 터키에서 사실 소속팀 우승을 시켰었고요. 충분히 잘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았을까 삼성에 왔으면. 그렇죠. 예. 농구를 또 알고 하는 선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이제 방금 저희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베넷이 안 되고 나서 아이자 힉스를 데려왔는데 힉스만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포워드로서의 어떤 성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이즈나 그런 부분도 빅맨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좀 타겟으로 삼았던 타입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느냐. 베넷 영입을 추진했던 것 봐도. 예. KBL의 제2의 조니 맥도웰이 될 수 있었다. 조니 맥도웰이요. 그 조니 맥도웰이 그 한 획을 그었잖아요. 사실은 한 획을 그었잖아요. 예.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었다. 우리 앤서니 베넷이 삼성 왔었으면. 예. 말이 좀 안 맞나요? 근데 맥도웰 저는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약간 이제 막 혼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름값으로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모비스에 이제 NBA 신인 출신 선수가 왔잖아요. 오카포. 그렇죠. 에메카 오카포. 근데 1순위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때까지. 네, 그렇죠. 로터리 선수가 온 적은 있었죠. 단순히 단테 존스 옛날에 이 선수도 14순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런 어떤
순위의 선수는 왔어요. 얼클락도 아마 14순위 정도일 거예요. 로터리에 딱 들어갔던 선수인데 1순위가 온다? 이거는 진짜 확 뒤집어질 일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삼성은 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리온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리온이 지금 이제 강호중 감독이 제프 위디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를 갖다 지금 내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강우주 감독의 생각은 확실합니다. 높이에서 확실히 중심을 잡아줄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가 지금 실제 이제 저희가 그 전에 확정됐을 때 평가를 좀 하기도 했지만은 좀 1대1 쪽에서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강우주 감독도 좀 맞다라고 좀 인정을 하더라고요. 다만 2대1 통해서 국내 선수들과 어떤 픽앤롤 통해서 골 밑에서 득점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인사이드 수비 잡아주고 리바운드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것. 사실 이 선수 진짜 인사이드에서 수비력만큼은 진짜 괜찮거든요. 워낙 기본적인 높이가 좋은데다가 블록 타이밍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잡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걸로 이어질 수 있냐면 확실한 수비 리바운드는 결국 빠른 공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네. 예, 속공의 어떤 스타트는 리바운드라는 얘기를 KBL 감독들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강은주 감독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디 리바운드 이후에 어떤 이대성 비롯한 다른 국내 선수들의 빠른 어떤 트랜지션 게임. 그래서 위디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4대3, 3대2 국내 선수들끼리 어떤 아웃넘버 생산, 상황 생산 통해서 어떤 스피드를 좀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강은주 감독은 좀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데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제프 위드가 그럼 과연 수비에서 압도를 할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다른 예. 빅맨들을 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수비에서 안정감은 있고 뭐 좋은 선수이긴 한데 압도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리고 이 선수가 포스트에서 어떤 비비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선수고 2대2 하는 그런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오리온하고 잘 맞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을 잘 살려줘야죠. 오리온 강호중 감독이.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세밀한 전술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또 위디랑 로슨 뭐 이거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인데 입국 시기가 언제쯤으로 잡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아직 좀 조율 중이라고 해요. 뭐 당연히 뭐 구단은 뭐 10일 최대한 빨리 왔으면 하지만은 또 선수들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삼성 얘기하면서도 이제 입국을 하게 되면 가족들과 못 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혼자 지내야 되니까 최대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쪽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팀 한번 가보겠습니다. KGC로 한번 가볼게요. KGC는 일단 기본적으로 오세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지. 지금 오세근 선수는 뭐 여러 군데 이제 잔부상들이 있죠. 무릎도 안 좋고 사실 반복도 좀 안 좋고 근데 어깨도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올 시즌은 그나마 정상적인 몸으로 시즌을 갖다 치를 수 있을 것 같고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세근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30분 이내로 끊어야 된다 출전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떤 베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에서 70% 정도라고 하고 이제 8월 말로 넘어가면 이제 대회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9월 말에 가면 이제 컵 대회도 있고 그때는 한 80-90%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뭐 이제 100%까지 만드는 게 지금 목표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천 시간을 길게 주려면은 좀 리스크가 생겨요.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부상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김승희 감독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난 2시즌 동안 오세근이 경기 출전 수 자체가 적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이 좀 의욕이 과할 수 있다. 예, 훈련이든 경기든 예, 연습 경기든 뭐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부상 위험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출전 경기 수도 경기 수도 그렇겠지만은 출전 시간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마인드 같은 것도 계속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오세근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오 때 가장 최적화해서 써먹어야 될 그런 선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최근 한 2년간 경기 출전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난 시즌은 좀 뛰었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점점 출전 시간이 좀 늘려가고 점점 팀 내 입지를 갖다 다지면서 플레이오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플랜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 김철욱, 김경원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포워드 자원 자체가 많아서 KGC가 그 김승기 감독이 이제 김철욱 선수한테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김철욱 선수가 많이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오세근 선수의 어떤 그 출전 시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쵸. 지켜봐야 예. 되고 또 KGC가 사실은 뭐 전성현이라든가 뭐 박지훈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툭툭툭툭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올 시즌에 주목할 선수는 삼성에서 온 우동현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KGC가 굉장히 좀 압박을 강하게 하는 팀이고 또 많이 뛰는 활동력이 우동현은 많은 SK에서 왔죠. 예. SK에서 왔죠. 배병준이 트레이드에서. 그렇죠. 그렇죠. 우동현은 SK에서 왔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런 팀 스타일하고는 굉장히 좀 잘 맞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우동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이로제님이 댓글로 이류용구 살짝 실망이다. 그러니까 인상공사 수비 얘기할 때 왜 상대방 다치게 해서 안 된다는 말을 못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그 지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몇몇 팬들은 느끼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팬들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허웅 선수가 착지하는 과정에서 아마 문성곤 선수 발을 받았나? 밟았나? 그래서 아마 그때 한번 부상을 갖다 당했고 또 김철욱 선수가 무리한 파울을 갖다 골밑에서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그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KGC가 압박을 많이 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접촉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단에 비해서 슛을 하고 떨어질 때 그 좀 살짝 붙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슛하고 착지할 때 어떤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KGC하고 전자랜드가 좀 박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좀 있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 팀은 원래 이래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KGC 내부에서도 실린더를 정확하게 지켜서 정확하게 수비를 해라라고 이제 선수들한테 강조를 한다. 근데 이제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살짝 이제 하이퍼가 되죠. 흥분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무리한 동작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자제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올 시즌에는 좀 더 정교한 수비 농구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요건 좀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지 좀 지켜보고 뭐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LG가 지금 조성민 선수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LG의 어떤 팀 전체적인 스타일 자체가 달라졌는데 거기에서 좀 이제 조성민이 뭐 2대2 핸들러 역할도 해주면서 슈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특히 전성기 때는 둘 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이제 조성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실패했던 이유를 갖다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역 감독이 굉장히 좀 한정적으로 썼었죠. 그렇죠. 한정적으로 썼었고 조성민 선수에게 수비의 어떤 부담감을 주긴 했었어요. 미스매치가 그쪽에는 많이 발생을 했었고 거기에서 뚫리면 이제 바로 교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 좀 보였었고 그런 점에서 조성민 선수는 심적인 어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 팀 내 입지가 점점 줄어들었던 거예요. 심적인 어떤 부담감 그리고 사실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폼이 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상이 겹쳐가지고 못했던 건데 일단 이제 조성원 감독 체제에서는 조성민 선수가 이제 그런 부담에 대해서는 일단은 벗겨주겠다. 대신에 한 20분 정도 네가 그냥 다 쏟고 와라. 지금 이런 상태고 그리고 트랜지션이 빨라지면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성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조성민은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지금 조성원 감독은 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감독 체제에서 사실 조성민의 어떤 슈터로서의 역할은 어떤 볼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뭔가 어떤 슛 기회를 직접 만들어내고 또 볼 핸들링을 KT 시절처럼 뭐 많이 하면서 직접 뭔가를 하기보다는 좀 스팟업 슈터로 공격에서는 좀 제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너나 45도에서 다른 쪽 뭐 스트롱 사이드의 어떤 볼 흐름을 기다리다가 그걸 받아먹는 정도의 어떤 역할로 많이 좀 한정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이게 조성민 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할 수도 있는 어떤 선택이긴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조성원 감독이 현재 생각하는 대로 오히려 출전 시간을 줄이고 기존에 잘하던 거를 더 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효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출전 시간 줄이고 역할은 다시 그대로 돌려주고 이게 저도 좀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종목 하시면 야구 같은 경우도 선발로 뛰다가 노장이 됐을 때 체력이 떨어지면 마무리 불펜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짧은 투구수로 이제 최대한 구속을 끌어올려서 이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어떤 투구의 레벨 자체를 다시 올리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는데 좀 이제 조성민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식으로 좀 기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예,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KT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T는 지금 주한 이슈가 물론 허웅 선수 굉장히 중요하고 두 외국인 선수 중요하지만 그쵸.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팀 어떤 그 객관적 전력의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선수는 양홍석 이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가 좀 어떻게 성장을 해야 팀에 도움이 되면서 자신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건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홍석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지난 시즌 기적으로. 그러니까 3점 성공률도 30%가 안 됐어요. 예, 근데 경기당 시도가 한 4개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꽤 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은 정말 그냥 슈팅 능력이 떨어졌다. 지난 시즌 기준으로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고 수비에 이제 계속 또 이제 서동철 감독도 이제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수 모두가 좀 불안했던 시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점은 일단은 평균 수준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회 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수준 한 33% 정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리고 수비에 좀 더 힘을 쏟는 게 낫지 않냐. 그러니까 애매하게 공격에서 뭐 볼핸들링이라든지 뭐 다른 다양한 것들, 뭐 포스터벨 이런 옵션을 장착하기보다는 공격에서는 어떤 허운의 보조자 역할로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수비에서 힘을 쏟으면 더 괜찮은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 선수의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난 시즌 때 지난 시즌 양홍석 선수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제 중심 잘 안 잡혀 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정작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홍석 선수가 공격을 할 때 보면 그 공격에서 실수를 하면 많이 좀 안타까워하는데 수비에서 이제 그 자그마한 구멍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실수들이죠.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지금 양홍석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2m대의 어떤 멀티플레이어들 또는 이제 1m 90 후반대의 멀티플레이어들은 3&D 역할을 갖다 해줘야 되거든요. 즉 이제 수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비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자신의 공격을 한다? 이거는 지금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는 기본이고 또 KBL 리그에서는 더더욱이 그런 정도면 수비를 갖다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자신의 공격에 따라서 어떤 기복이 생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정말 초점을 갖다 좀 맞춰서 일단 그 기본기를 쌓고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는 자신의 어떤 역할을 갖다 찾는 거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 중심을 수비 쪽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수비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뭐 대인 방어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지만 저는 역시 현재 KT 어떤 상황상 좀 이제 로테이션 수비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헬프 수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KT가 사실은 지난 2시즌 동안 서동철 감독의 어떤 지휘 아래 굉장히 팀 전체적인 경기력도 많이 올라왔고 성적도 올라왔는데 근데 계속 수비 불안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문제고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양홍수 선수의 어떤 수비 범위,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도움 수비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향상되면은 KT가 수비는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예, 물론 다른 선수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만 팀 수비 저는 때문에. 그렇게는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는 안 봐요. 이거 수비는 양홍수 선수도 잘해야 되지만 허운도 잘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2대2 수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2대2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 데 있어서 이제 2대2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드가 중요하다, 센터가 중요하다 이거보다는 가드하고 센터하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대1을 했을 때 센터가 나와가지고 해치를 갖다 좀 해준다든가 그리고 스위치를 얼마나 그 효율적으로 돌린다든가 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맞아야 2대2 수비가 되는 거고 어디 한 군데가 이제 뚫렸을 때 그게 가드 잘못이냐 센터 잘못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2대2 수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수비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저는 KT의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수비보다는 공격이 좀 방점을 찍고 있는데 수비의 어떤 내실을 갖다가 다지는 거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어떤 수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애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